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댓글부터 몇 개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모나리틀러님께서 댓글 남기셨는데요. 팟빵에 어머나 이벤트 당첨에 댓글 소개까지. 제가 쓴 댓글을 누군가 읽어준 건 처음인데 참 기분 좋은 경험입니다. YG님 모나리틀러 제대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 분야 책은 감히 손을 못 댔는데 송교원의 포스트 게놈 시대는 두 분 믿고 손대보렵니다 하면서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팟빵에서 푸르다님, 책걸상 덕분에 어렵게만 생각했던 과학책이 조금은 가깝게 느껴지네요. 좋은 방송, 좋은 책 선정 고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네요. 항상 건강 잘 살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큐레이션을 해서 당첨되신 분들에게 책꾸러미를 지금 계속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소울쌤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YG님의 이런 센스라니요. 책걸상 책꾸러미 이벤트 당첨난 난에서 저의 닉네임을 발견하고선 한번 헉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답안까지 소개되다니 지하철 안에서 꾸액 소리 지를 뻔했어요. 우연하게 책 관련 팟캐스트 검색하다 어린 시절 마음을 뺏겼던 YG, 진짜 그 양 사장님 이름을 보고선 에이 설마 하고 첫 편을 들은 이후로 저의 출퇴근 시간을 최고 힐링 타임으로 바꿔준 책걸상. 소개된 책 중 이미 읽은 책들이 있어 5권 중 겹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YG님께서 만극하게도 직접 책꾸러미를 골라주신다기에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꾸려주실까나. 도착한 책들은 역시나 센스가 철철 넘치더군요. 대략 추리를 해보았지요. 제 닉네임 소울생과 이벤트 답안 내용, 배송 주소지, 이메일 주소 등을 참고하셔서 책을 받을 사람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딸이 있으며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가족과 하늘 자연을 사랑하는 이라고 추정하신 거지요. 그래서 위와 같은 5권의 책 목록이 나온 겁니다. 맞지요? 억지스럽나요? 그만큼 목록이 마음에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읽은 후 소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춥지만 책걸상 덕분에 다시 활활 타오른 책에 대한 열정으로 뜨끈뜨끈한 요즘입니다. 책걸상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소울쌤님께서 지금 추리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런 추리들을 절차를 거쳐서 소울쌤님 5권의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에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냥 랜덤으로 고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자, 그 외에도 책 받으신 분들 많이 소감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팟빵에 포츠담님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마강래 교수님 후속작 나왔습니다. 이제 마강래 교수님이 새 책 나오면 책걸상에 나오시겠다는 약속을 지킬 때가 왔습니다. 기대됩니다.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기대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마강래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를 작년 연말에 펴내신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님을 책걸상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네. 자, 마강래 교수님 참 일단 이름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무협지 같은데 나올 것 같은 이름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를 안 보고 제 이름만 들으면 좀 싸움 잘하는 이름이다. 잘할 것 같은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네. 지금 직접 앞에 뵙고 있는데요. 싸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가 옆에서 싸우면 저 멀리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갖고 계시네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 네, 맞습니다. 예. 네. 마강래 교수님께서는 저희랑 이제 그 인연 아닌 인연이 있는 게 재작년 연말에 까인 책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내셨고 그 책을 이제 저랑 JYP가 다 너무 좋게 읽어서 마강래 교수님 한번 모셔보자 해서 출판사 통해서 이제 섭외를 드렸어요. 네. 근데 거절하셨거든요. 그러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거절한 걸 마음에 좀 담아뒀다가 작년에 이제 그 지방도시 살생부 가지고 까인 책 특집이라고 하는
좀 약간 재기발랄한 제목의 특집 방송도 한번 했었는데요. 막 오타 지적질하고 오타 막 그랬던. 지적질하고 네네. 근데 그 방송도 어떻게 하다가 또 들으셨다면서요? 네네. 제 와이프가 소개해줘가지고 예, 제가 처음으로 책걸상을 알게 됐습니다. 아, 또 들으셨다니까 또 저희가 좀 민망하네요. 그러게요.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그때 그냥 거절하신 게 아니라 다음 책을 쓰느라고 매우 바쁘다. 너무 정신이 없다. 미안하지만 다음 책 나오면 그때 또 불러주면 뭐 가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표면적 이유고요. 네. 네. 제가 좀 방송에 좀 자신이 없어서 사실 그 무대 거절을 공포증 이런 거 있으십니까? 네네. 그 뭐 비싼 겁니다. 근데 이제 아, 그렇게 또 진짜 초대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 거절하기에는 또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감사히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 카인책 특집을 들으시고 음. 두 번째 거절하면 이 사람들이 또 뭔 짓을 할지 또 걱정되신 까인 거지. 책집. 그러네요. 확인도 하고요. 예. 네. 저희가 그렇게 애타게 초청하고 싶을 만큼 뭔가 좋은 책이었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서 네. 무대 공포증 있는 분을 억지로 모셨습니다. 근데 뭐 학생 강의도 하시고 하니까 네. 뭐 말씀 잘하실 방송은 것 학생 같은데. 강의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것 아, 같아요. 근데 그냥 편하게 수다 떤다 생각하시고 네. 방송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청취자분들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지금. 네. 자, 마강래 교수님 뭐 그렇게까지 이제 유명한 셀럽은 아니시니까 저희가 네. 좀 소개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는 책을 내셨고요. 그 전에는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내셨고 또 그 1년 전에는 지위경쟁사회라고 하는 세 권의 책을 지금 잇따라 펴내시고 계십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저는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2016년, 17년, 18년 3년 연속 한 11월경에 책을 내셨습니다. 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출판사에서 개마고온 출판사에서 계속 지금 책을 펴내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그 지위경쟁사회의 첫 책에 있는 소개가 제가 보기에는 마강래 교수님을 제일 잘 드러내는 소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위경쟁사회의 책 소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인생의 반을 도시경제 연구에 바쳤지만 지천명이 다 돼서야 자신의 학문이 도시만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공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지난 몇 년간 사회 경제적 형평성 제고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요약하건대 함께 사는 법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경쟁과 차등의 기반을 둔 사회경제 시스템의 다양한 변수들이 도시민의 삶의 만족감을 어떻게 떨어뜨리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다. 지위경쟁사회는 그런 고민의 중간 결과물로서 더 높은 지위라는 신기루를 쫓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고 낭비적이며 이로 인해 우리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셨고요. 그리고 뭐 공부하신 내용들은 일단 중앙대학교에서 응용통계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박사 과정을 밟고 나서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선생님 연구의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런던 대학교 같은 데서 박사 받으려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뭐 제 생각에는 뭐 그냥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입학을 하고 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졸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졸업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학위를 받으셨으니까. 네. 런던 대학교는 런던에 있겠죠? 네, 런던 대학교는 이게 이제 대학 연합입니다. 몇 개의 칼리지가 네, 몇개 연합되어 칼리지가 연합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좀 그 한국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진 대학은 이제 그 LSE, 그 다음에 그 임페리얼 컬리지라고 네. 저희 말로 하면 좀 말이 이상한데 제국 대학 뭐 이런. 영국에는 몇 년 계셨습니까? 영국에는 학위는 한 4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2년 정도는 브리스톨에서 직장 생활을 좀 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러면 브리스톨에서 가르치시다가 한국으로 오신 거군요. 그러니까 UWE라는 대학에서요. 거기서 이제 연구원으로 책임 연구원으로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이제 그 잡을 잡아서 귀국을 했었습니다. 6년 동안 영국에 계셨는데 네. 축구장에는 몇 번이 나가셨습니까?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한 번도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네. 영국 생활 헛하신 것 같은데. 브리스톨에도 그 브리스톨 FC 아주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헛한 거지. 저 옛날에 영어 학원 다닐 때 선생님이 브리스톨 출신이었는데 아, 네. 매일 그 브리스톨 FC 넥타이를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구장에는 몇 번 가니? 그랬더니 홈 경기는 다 가지라고 네. 얘기를 뭐 하고 영국 사람들 축구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원정 경기는 그랬더니 원정 경기는 1년에 한 두세 개 빼곤 다 가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영국 사람들도 좀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좋아하고요. 네.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책걸상도 갈려져 있습니다. 이 축구 좀 보는 JYP와 축구 전혀 안 보는 YG로. 네.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네. 일단 그 지위 경쟁 사회는 저희가 책을 안 봐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어떤 책이었는지? 지위 경쟁 사회는 제가 이제 그 2013년도에 미국에서 연구년을 1년간 가졌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했던 게 이제 삶의 질 연구를 좀 주로 했었습니다. 이제 도시 연구하다가 도시민의 삶의 질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진지해지자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사회학서적 쪽에 좀 이렇게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이거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점점 풍요로워지는데 왜 개인의 이렇게 삶의 질은 그렇게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할까? 그거에 대한 이제 좀 근본적인 원인을 좀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두고 경쟁을 하는가? 그래서 예전에 경제학 책에서 이제 희소한 자원을 두고 경쟁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이제 경제학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배경으로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자꾸 지는데 물질을 두고 경쟁을 한다. 이제 시대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물질을 두고 나오는 경쟁이 아니라 이제 경쟁의 속성이 그 지위라는 한정된 것을 두고 이제 경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지위는 사실 항상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1등의 지위, 2등의 지위, 3등의 지위는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한정적이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 사회 시스템이 자꾸 순위를 매기고 그 순위에서 계속 이제 부족함을 느끼게 해야 그게 이제 이게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회를 격차 기반 사회, 그것도 순위에 기반한 어떤 상대 평가에 기반한 격차 기반 사회라고 보고 그 격차 기반 사회가 사회를 돌리는 어떤 동력이었다. 그래서 이 격차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 부작용이 아니라 그 자본주의 사회를 돌리는 그 동력이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했었고요. 이거를 점점 세게 돌리려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자꾸 격차를 더 이렇게 증폭시키는, 자꾸 증폭시켜가지고 탈락자를 만드는. 그래서 아프게 만들고 탈락자에게는 아픔을 만들고 또 탈락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탈락되면 저렇게 된다라는 좀 무시무시한 걸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일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그다음에 공부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회 각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뭐 교육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학습을 한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좀 본질적인 거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상대평가에 기반하다 보니까 자꾸 순위에만 집착하게 되는, 그래서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는 사회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어떤 그런 현실을 그리려고 했던 책입니다. 좀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다룰 지방도시 살생부나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내용의 네네, 책이네요. 많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그 지위경쟁사회 책 내신 다음에 약간 개인적인 곤란함도 겪으셨다면서요? 얼핏 들었더니. 지위경쟁 사회가 아니라 그 지방도시 살생부였습니다. 일단 제목이 세고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 대해서 이제 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고 어떤 분들한테 좀 그게 불편하게
들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지위 경쟁 사회까지는 뭐 그렇게 논란을 일으키지 지위 경쟁 사회는 않으셨는데 그렇게 많이 안 팔려서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방도시 살생부는 지금 1년여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이 인구에 회자되는 상당히 좀 화제의 책입니다. 네. 그 저희가 오죽하면은 그때 나오자마자 바로 읽고 이분을 초청하자라고 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즈음에 일련의 맥락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일본에서 꽤 화제가 되었던 지방 소멸이라는 책이 국내 번역이 되었었고, 그래서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를 약간 충격적으로 좀 접한 상황에서 마강래 교수님께서 그 지방 소멸의 한국판 버전이면서도 훨씬 더 센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냈고, 거기에는 실제로 살생부 명단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사라질 도시 명단들이 막 들어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뭐 그 거의 정도면 다 거의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까? 그 살생부에 오른 지자체의 관계자가 뭐 항의 전화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뭐 간접적으로 좀 불편하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그 아까 예, YG가 들었습니다.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지방도시 살생부 출간하신 이후에 약간 좀 뭐 그 교수 사회라든지 아니면은 공무원들 사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약간 좀 곤란한 일을 겪으셨다는데 어떤 종류였습니까? 뭐 곤란하기보다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지방 소멸이란 단어가 너무 과장된 게 아니냐. 어떻게 지방이 소멸할 수 있냐. 뭐 그런 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단어를 쓰지 말아라라고 했을 때 뭐 사실 뭐 제가 그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쓰지는 않지만 이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방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라요. 뭐 지자체가 없어진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방의 인구가 너무 빨리 감소해서 네. 소멸 위기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자체가 위험하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담은 거고요. 그 중간에 인구라는 게 좀 생략된 어떤 그런 단어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이런 단어를 쓰신 분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 단어를 썼는지, 사실 지방을 굉장히 많이 아끼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많이 썼고요. 그래서 지방의 인구가 그렇게 크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경각심을 가져야 올바른 대안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구체화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른 분들한테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저희가 작년에 책걸상에서 다뤘던 지방도시 살생부 방송 내용을 들으신 애청자분들도 있으실 텐데 책을 안 읽거나 혹은 그 방송을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제 지방도시 살생부의 핵심 내용을 복기를 해보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그냥 몇 문장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쇠퇴는 이미 현실이고 그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돼 있다. 향후 20년간 지방 도시들은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보다도 더욱 심하게 쇠퇴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메가 트렌드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방도시 살생부의 이제 뒷부분에서는 압축도시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사실 그 압축도시라고 하는 대안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는 좀 거부감 있게 들렸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 뭐 지역 살리기 운동이나 뭐 마을 공동체 운동이나 뭐 그 지방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런 분들은 좀 거부감 같은 걸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특이하게요. 그 네. 책이 나간 다음에 제일 먼저 강하게 지지를 해주신 분들이 지방에서 그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 지방 활동가 분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지방의 위기를 좀 더 몸소 느끼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외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뭐 모두는 아니지만 그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거부감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지방도시 살생부의 내용 중에서 특히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싫어했을 것 같은 내용은 그런 것도 있었죠. 그 지자체들이 하는 수많은 지역 살리기 활동들 대부분 다 헛짓거리다. 축제들 특히. 예, 네.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네. 전 뭐 제가 이제 뭐 그걸 뭐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좀 본질에 좀 맞추자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했던 거고요. 뭐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 특색에 살려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즐기면서 이제 갖고 나가는 어떤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조금 좀 거부감이 있었던 거는 압축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도시 압축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압축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거기에도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 이런 네.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제가 지방도시 살생부를 읽고서 이제 몇몇 분들이랑 제가 많이 권했거든요, 그 책을.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읽고 나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 뭐 다 걱정이 되는데 진짜 지방도시 이렇게 가다가는 없어질 것 같은데 근데 대안으로 내놓은 게 압축도시면 예를 들어서 사람을 강제로 이주시켜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네, 말씀을 네.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과격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도시 개념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압축도시란 게 그러니까 저희보다 사실 인구 감소를 더 빨리 경험했던 일본에서 제일 먼저 도입이 됐어요. 원래 압축도시 개념은 이제 유럽에서 먼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압축 개념은 이제 친환경적 네. 뭐 어떤 이런 개념이었고 그 일본에서 그 압축도시 개념을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건 뭐 도시가 압축하지 않으면 이 도시도 살아남기가 좀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 압축도시의 개념이 일본에서 좀 변형돼가지고 쓰이게 됐고요. 저희도 뭐 지금까지는 인구 감소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조만간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상황에서 지방이 지금 인구 감소를 빠르게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일본에서는 이제 입지 적정화 계획이다라고 그 압축 전략이 그 압축 계획이 입지 적정화 계획입니다. 입지 적정화 계획으로 불려지는데 입지를 적정화한다라는 건 사람을 강제 이주한다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시설을 그러니까 도시적 기능을 이제 센터에다가 모으고 그다음에 그 센터를 중심으로 사람이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에 그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설을 배치하는 겁니다. 시설이라면은 뭐 관공서라던가 그렇죠. 관공서, 문화센터, 병원, 금융기관, 네. 그런 것들을 중심에다 놓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중심으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좀 모여서 살자라는 개념이고요. 사람 강제 이주가 아니라 시설의 입지를 적정화시켜서 인구를 간접적으로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어떻게 민주사회에서는 진짜 강제 배치는 안 되죠. 더 단순화시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쇠락해가는 구도심, 원도심을 정비를 해서 그 외곽에 자꾸 아파트 지으면서 이렇게 팽창시키지 말고 그 옛날 구도심에 와글와글 모여서 살게 하자. 네네. 아주 좀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구도시를 그대로 놔두면 사람들이 모여서 살 만한 유인책이나 매력적인 요소들이 없을 테니까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다 그쪽에 모여 있도록 도시 설계를 좀 다시 해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까운 곳에 살아야 편하게 살 테니까 자연스럽게 압축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네. 자, 지방도시 살생부는 어쨌든 까인 책 특집으로 저희가 2018년 2월 19일 날 업로드를 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록 그 편에는 저자가 안 나오지만 그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요. 이제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는 따끈따끈한 새 책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방도시 살생부만큼이나 이 책 제목도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이 제목들은 누가 짓는 겁니까? 직접 지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출판사에서 정하는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제목은 출판사에서 아니 혹시 직접 지으셔놓고 출판사로 슬쩍
아닙니다. 미루시는 건 아니세요? 지방도시 살생부의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던 제목은 네. 그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예. 네네. 그 제목이었고요. 장 제목으로도 있죠. 네. 뭉쳐야 산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문구였습니다. 안 팔렸겠네요. 네. 지금 그다음에 이번 책은요. 네. 이번 책은 제가 출판사에 제안했던 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보다 출판사에서 제안한 건 더 셌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제안했던 거는 지방 분권의 딜레마. 그렇습니다. 지방 분권의 딜레마. 네, 우아하네요. 우아합니다. 네. 근데 출판사에서 제안했던 더 센 제목은 뭐예요?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아니, 입에 담지도 못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런 거 이거보다 아닌가요? 셉니다. 지방 분권이 지방을 죽인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지방을 죽인다. 아니면 뭐 지방 분권 망국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제가 출판사 대표님께 왜 자꾸 저 죽이는 얘기가 등장합니까? 아니, 제목에. 근데 그 개마고원 출판사가 그 죽이기 제목으로 네. 유서가 있는 출판사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김대중 죽이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노무현과 대국민 사기극인가 뭐 그런 제목이라던가 제목을 세게 붙이는. 예, 제목을 세게 출판사군요. 붙이는 출판사는 유명한 출판사예요. 예. 자,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일단 제목 자체가 헉 이런 느낌을 좀 주는데 왜냐하면 잘 모르는 저로서도 지방 분권은 되게 뭔가 반드시 가야 할 맞아요. 뭐 방향, 당위, 네. 수많은 높은 분들이 이거 지방 분권 하겠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지방 분권은 약간 그건 뭐 제론의 여지가 없는 모두가 다 추구해야 될 가치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지.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방도시 살생부에서 사람들이 지적했던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대안이 없지 않냐, 압축도시 그 뭐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제 그 대안 없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 지방 분권 이 지방을 망친다 이 책이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네, 제가 지방도시 살생부를 집필할 때 사실 지금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같이 기술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너무 내용이 방대해지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축약한 겁니다. 지금 이 책도. 네, 왜냐하면 진짜로 그 지방도시 살생부와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고 책을 합쳤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안 읽었을 거예요. JYP 두꺼운 책 절대로 안 읽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나누게 됐고요. 중간에 조금 두 번째 책 집필할 때 집필 방향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네. 예, 이제 저는 이제 그 지방 살리기 위해서 대도시권 중심의 정책 이런 것들을 펴야 된다. 저희가 이제 현실을 좀 인정을 하고 대도시권 정책을 피고 대도시권을 살려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익들을 같이 나누는 상생 시스템을 구축하자. 뭐 이제 이런 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지방 분권 논의가 좀 강하게 일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논의를 보면서 좀 많이 이제 걱정이 됐던 게 저는 이제 도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 분권이란 개념이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그 가치를 담고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지방 분권을 저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네. 진짜 이거는 뭐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방 분권은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데 지방 분권을 위해서 공간적인 어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한 226개 정도 되는데요. 너무나 격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구가 굉장히 작은 지자체들은 한 2, 3만 정도 되고요. 인구가 많은 지자체들은 기초지자체인데도 10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분권을 우리가 추진할 경우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그러니까 이거 공간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간 다루는 사람들이 항상 이제 귀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균형 발전. 그래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이제 이런 균형 국토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 지방 분권이 그거를
제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방분권이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녹여가지고 두 번째 책에다가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분권이 선이라고 하는 고정관념들을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애청자분들도 대부분 가지시고 계실 거예요. 뭐 지방분권 자체는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인 건 분명히 맞는데 현재의 지방분권 논의에서 빠진 그 핵심적인 고리가 뭡니까? 책에 강조를 여러 번 하셨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용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저 도시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공간적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분권을 하게 되면은 자율과 책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 자율과 책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시장주의적인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무슨 일을 벌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중앙의 개입이 덜해지고 이제 이런 개념인데 그러다 보면은 지자체들은 그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요. 일단 지방분권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선의의 경쟁을 벌일 테니까 모두가 다 경쟁력이 생겨서 잘 되지 않겠느냐라고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경쟁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좀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는 조건은요. 기회가 균등할 때입니다. 이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될 때의 경쟁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실적으로 이렇게 격차가 큰 상태에서 너무나 격차가 큰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과 이제 백화점 주인을 같은 링에 몰아놓고 경쟁을 시키면은 이 경쟁의 결과가 어떻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 지자체도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큰 상태에서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 어떤 그런 분권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도시학자인 제가 보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이거 앞으로 격차가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추스리지 못할 정도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이 과정에서 지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 가졌습니다. 책은 지방 분권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지방 분권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택도 없으니 조금 그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이것저것 좀 만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지방 분권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만지는 게 공간적 단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로 딱 좁혀 보면은 항상 이제 서울의 강남 3구와 그리고 뭐 강북의 가난한 구들 사이의 갈등 같은 것들이 뉴스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심지어 이제 강남 3구 중에서 뭐 어떤 구는 강남만 따로 떼가지고 재정 같은 건 따로 독립시켜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구들도 있고요. 근데 다른 구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또 반발하고요. 그게 사실 이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의 핵심 주장과도 맞닿아 있는 그 상황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자 지자체랑 가난한 지자체 서울 내에서 서울은 이제 광역단이고요. 그 서울이라는 광역단위 내에 25개의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그 25개 자치구들 내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상태죠. 네. 근데 서울이 이 정도의 격차도 사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있는 격차도 자치구들 간에 크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서울에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격차를 보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뭐 그걸 공동세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공동세제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의 상당 부분을 걷어서 그러니까 재산세 50%를 걷습니다. 각 자치구들한테. 그다음에 그거를 하나로 모아한 다음에 그걸 갖다 또 균등 배분을 합니다. 균등이라는 게 25분의 1씩 나눠준다는 네, 25분의 1씩 뜻인가요? 나눠줍니다. 정확하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뭐 강남구 같은 부자 지자체들은 재산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내고요. 그다음에 적게 돌려받는 거죠. 그게 이제 격차 조정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구들은 거의 내지 않고도 그냥 네네. 상당수의 그 세금을 많이 받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상생 발전 시스템이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한 구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다. 이제 만약 거점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한다라는 거는요. 주변 지역의 에너지를 빨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변 지역의 에너지를 빨면서 성장하면요, 저희가 사실 연대 책임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과 그 발전하는 거점 지역을 같이 묶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 이거를 그냥 경시하고 아유 뭐 나 혼자 뭐 독립하겠다, 그냥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 자, 이거는 도덕적 의무도 저버린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게 이 기초 단위가 아니라 광역 단위다. 광역 단위에서 상생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거점과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 좀 힘든 주변 지역을 같이 묶어서 상생하는 식으로 나아가자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이 책의 핵심 내용이고요. 네. 자, 지금 거점 얘기도 나왔고 광역 단위로 개발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내용들인데요. 맞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마강래 교수님과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강래 교수님 바쁜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